네, 전해드린 대로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정원이 이제 혐의를 두고 있는 게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뭔가를 이제 주고받았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민노총의 조직국장입니다. 조직국장이라고 하면 민노총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민노총의 조직국장이 2번에 걸쳐서 동남아를 방문해가지고 북한 노동당의 문화교류국의 공작원과 접선했다는 게 이제 국정원의 발표거든요. 예. 첫 번째는 2017년 9월인데 이제 푸놈펜을 갔어요. 누구랑 갔냐면 민노총 산하의 보건의료노조가 있거든요. 거기 조직실장하고 제주평화쉼터의 대표하고 같이 갔다는 거고, 두 번째는 2019년 8월인데 이때는 어디를 갔느냐? 베트남의 하노이를 갔어요. 예. 누구랑 갔느냐? 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의 전 부위원장과 같이 갔다. 그런데 이제 드보크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드보크는 뭐냐면은 간첩들끼리 뭐 공작금이나 무기 같은 것들을 그 수수하는 그런 장소를 드보크라고 하는데, 러시아 말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사이버 드보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뭐 해외 이메일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북한의 공작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갖다가 했다. 이거 자체가 국가보안법상의 그 회합 등에 관한 그런 범죄가 있기 때문에 국보법 위반죄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정원에서는 이 민노총 간부가 북한 공작원을 만난 뒤에 지하 조직도를 만들고 반정부 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 활동, 조직, 이거 어떻게 찾아낼 수 있나요? 아마도 이제 사무실이라든가 주거지 또는 통신 자료 등 이메일까지도 압수수색을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예. 이제 그것을 분석하고요. 또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해서 이것이 확인되면 이제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것들이 뭐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위해서 접촉을 했다거나 단순히 남북교류협력법상의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거라고 한다면 남북교류협력법 정도 수준에 머물겠지만, 정말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반정부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국가보안법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정원은 이 수사를 갖다 한 10여 년 정도 해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민주노총도 그렇고 일각에서 왜 하필 대통령 순방 중인 이 기간에 급작스럽게 압수수색을 하는 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뭐 간첩은 말 그대로 은밀하게 활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이 오랫동안 수사를 했다고 해도 증거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가 2017년 9월부터 예. 2019년 8월까지 사이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18년도에 남북 그 정상회담이 3차례나 있어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1차는 그 4월 27일, 2차는 5월 26일, 그다음 이제 3차가 그 유명한 9.19 합의 선언이 있었던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였고, 201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6월 30일에 남한, 북한, 미국 정상회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간첩 수사가 국정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과정에서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그 겉으로는 이렇게 뭐 화합하고 뭐 정상회담하고 이렇게 보였어도 뒤로는 간첩 활동을 갖다가 한 것이었다. 근데 뒤늦게라도 국정원이 이제 밝힌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노총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북한 노동당 산하 조직이 보낸 연대사가 6개월째 올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뭐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뭐 증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수준이 미국 남조선에 핵 연습을 하고 있다, 또는 뭐 민노총의 투쟁이 통일 앞당기다, 이 정도 수준이어서 이 정도는 뭐 국민들을 현혹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기사화가 됐었거든요. 북한의 이러한 무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구체적인 반정부 활동, 체제 전복을 위해서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했는지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기사들은 아직 안 나온 거 보니까 뭐 검찰이나 또는 국정원에서 수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남북미 회담이나 싱가포르, 하노이, 노딜을 통해서
어떤 핵 위협을 제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만 우리 한국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이잖아요.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이런 반체제 활동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뭐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 민노총에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민노총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이 정부가 민주노총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른바 적으로 규정을 하고 핍박을 상당히 하고 있다라고 민주노총이 주장을 하면서 이 압수수색도 그 연장선에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압수수색은 뭐냐면요. 강제 수사예요. 강제 수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압수수색을 받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수사이고 처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그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거고요. 집행도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민노총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은 통상적인 압수수색의 경우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그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데 누가 저렇게 반발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게 의문이고요. 예. 그다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은행이 추정한 북한의 1인당 GNP가 1,000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이고 인권 수준도 아시아에서 최저 수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그다음에 민주화는 제가 봤을 때 일본보다도 더 이제 나은 그런 민주화 수준까지 달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그 대명천지에 북한의 그 의견에 동조하고 북한을 따라가는 그러한 간첩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민노총 지도부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2023년도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의 그 의식 수준이 아직도 80년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혐의를 밝힌데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은 민노총 간부 4명이 실질적으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났는지 또 지령을 받았는지 이 여부일 것 같은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고 민노총은 또 어떤 이후에 행보를 하게 될까요? 일단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만났다고 하니까 진짜 이게 만난 게 사실이면 국가정보법상 회합 혐의가 있는 거고요. 또 이메일 등을 통해서 교류를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통신 혐의가 되고요. 또 공작금을 수령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작금 수령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요. 네. 또한 이제 이런 만남 등을 통해서 남한에서 어떤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것도 국가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뭐 기사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범죄 수사에 대해서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민노총에서 너무 과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민노총 본사에 대해서 한 번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노조에 대한 탄압을 위한 게 아니냐. 그리고 경찰이 700명까지 동원되면서 또 소방서에 어떤 빠루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일부 국민들이나 일부 의견들을 들어보면 제2의 통진당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네네. 글쎄요, 뭐 그렇게 해도 국정원에서도 비슷하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수행하는 방식이나 접선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유사하고 그것을 오히려 더 그 진보한 그러한 방식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걱정하는 바는 뭐냐면요. 국가정보원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 국가정보원법을 보면 3조에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조금 전에 이승훈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국정원에 있었는데 이제 작년, 그러니까 2021년에 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직무에서 그게 다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법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경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런 수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를 더 이제 적극적으로 재촉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연 국가정보원 말고 이제 경찰이 이런 대공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 과연 진짜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간첩이라고 한 존재가 이제는 뭐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다시 재고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